엄마, 지금 회사 사정이 안 좋아요. 엄마가 집문서 아직 갖고 계시죠? 엄마가 서명만 해주시면 은행에서 대출 바로 나와요. 민호의 목소리는 전화기 너머로 담담하게 들려왔다. 망설임 하나 없는 말투. 마치 모든 게 이미 결정된 일처럼 엄마의 서명은 단지 하나의 절차일 뿐인 듯했다. 수화기 반대편에서 순자 여사는 조용히 수화기를 꼭 쥐었다. 몇 초간 말이 없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조심스럽게 답했다. 그래, 알겠다. 엄마가 한번 다시 생각해 볼게. 그녀는 아들을 나무라지 않았다. 이유도 묻지 않았다. 오늘이 자신의 생일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수화기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다. 딸깍 하는 소리가 텅 빈 부엌에 울려 퍼졌다. 소름이 돋을 만큼 또렷하게. 그녀의 시선은 천천히 식탁 위 작은 케이크로 향했다. 어제 시장 근처 빵집에서 직접 주문한 케이크였다. 크지 않은 하얀 생크림 케이크 가운데 초 하나가 꽂혀 있었다. 누군가 사주길 바란 건 아니지만 혹시나 아들이 기억해 줄까, 손녀가 환하게 웃어줄까 조심스레 기대했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이었다. 정확히 78번째 생일. 생일. 그 두 글자가 너무나 사치스러운 말이 되어버렸다. 이 나이엔 파티도 선물도 바라지 않았다. 그저 한마디 축하 인사, 자신을 떠올려주는 따뜻한 눈빛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아침부터 점심까지 집안은 평소처럼 조용하기만 했다. 아무도 그날을 기억하지 않았다. 축하 인사 한마디조차 없었다. 며느리는 아침 일찍 출근해 전화로 업무 다툼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손녀 다은이는 늦잠을 자다 겨우 일어나 핸드폰만 붙잡고 낄낄거리며 게임을 했다. 그 누구도 왜 미역국을 끓였는지 묻지 않았다. 식탁이 평소보다 가지런하게 차려진 이유도 의아해하지 않았다. 일부러 눈에 띄게 두었던 케이크조차 아무도 손대지 않았다. 마치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미역국을 바라보았다. 예전에는 남편을 위해, 그 다음엔 아들을 위해, 또 손녀를 위해 끓이던 국이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직접 끓였다. 멸치로 우린 육수, 시장에서 가장 좋은 미역을 골라 샀다. 익숙한 맛. 하지만 마음은 예전과 너무도 달랐다. 그녀는 조용히 식탁 앞에 앉았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낡은 흰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다. 케이크는 여전히 그 자리에 놓여 있었다. 마치 그녀처럼 고요하고 외롭게. 그녀는 성냥을 켜 그 하나뿐인 촛불을 밝혔다. 흐릿한 불빛이 그녀의 눈동자에 아른거렸다. 두 손을 모으고 입을 열려다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한참 후 혼잣말처럼 나직이 속삭였다. 생일 축하해. 순자야, 아무도 기억 못해도 내가 기억하고 있으니 됐어. 케이크 옆엔 빛이 바랜 오래된 카드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작년 다은이가 삐뚤빼뚤하게 쓴 글씨였다. 할머니 사랑해요. 생일 축하해요. 그녀는 그 카드를 오래된 나무 상자에 소중히 보관해왔다. 오늘 꺼내 조심스레 닫고 케이크 옆에 올려두었다.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작은 의식처럼. 누군가는 기억해 준 적이 있었다. 단 한 번일지라도. 그녀는 카드를 가슴에 살포시 눌렀다. 늙은 눈동자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침마다 정성껏 가꾸던 작은 텃밭 위로 햇살이 희미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수많은 생일을 지나왔지만 오늘처럼 가슴 시린 날은 없었다. 고요하고 싸늘하고 공허한 하루. 순자 여사는 숟가락을 들어 미역국 한 숟가락을 떠먹었다. 멸치 육수에 익숙한 짭조름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순간 오래전으로 돌아간 듯했다. 그때는 이 부엌이 이렇게 쓸쓸하지 않았다. 아들의 제잘거림, 남편의 푸근한 웃음소리, 생일 아침에 분주한 그릇 소리가 함께했던 시간들. 그녀는 민호가 10살 되던 해의 생일을 떠올렸다. 그날은 폭우가 쏟아졌고 지붕은 새어 다락한 귀퉁이가 젖었다. 그런데도 그 아이는 몇 달 동안 모은 용돈으로 작은 케이크를 사들고 뛰어 집으로 왔다. 문을 열자마자 아이는 소리쳤다. 엄마, 오늘 생일이잖아요. 나왔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선물 때문이 아니었다.
그저 기억되고 있다는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 감정이 그녀를 울렸다. 그해 전기도 없고 손님도 없던 생일. 두 모자가 등잔불 아래 마주 앉아 조그만 케이크를 나눠 먹던 그날.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한 날이었다. 그런데 지금 아들은 집문서 이야기만 꺼냈다. 자신이 태어난 날이라는 것도 잊은 듯. 엄마가 피곤한지 밥은 먹었는지도 묻지 않았다. 모든 게 숫자와 절차뿐이었다. 마치 그녀는 더 이상 엄마가 아니라 그냥 등기부등본 속 한 이름일 뿐인 것처럼. 다은이, 밤마다 그녀를 꼭 안고 자던 손녀도 이제 점점 자라고 멀어지고 있었다. 어제 할머니는 힘들게 다은이를 위한 핑크색 니트 스웨터를 짰다. 어릴 때 다은이가 좋아했던 색. 손이 떨려 바늘이 손을 찔러 피가 났지만 할머니는 웃으며 생각했다. 이 옷을 받으면 예전처럼 좋아서 까르르 웃겠지. 오늘 아침 그녀는 그 선물을 손녀의 방문 앞에 조용히 두었다. 점심 무렵 방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작았지만 또렷하게. 이 옷이야. 너무 촌스러워. 다은이는 아무 말이 없었다. 어쩌면 듣지 못했을 수도 있고 그냥 신경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말들은 그녀의 가슴을 찔렀다. 마치 바늘처럼 뽑을 수도 없는. 그녀는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지칠 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연결을 지키기 위해 애썼는데 지킬수록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빠져드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다시 밥상으로 시선을 돌렸다. 미역국은 식어 있었고 케이크도 눅눅해졌다. 동그란 식탁 위 오직 그녀만이 앉아 있었다. 점점 흐려지는 기억들 속 한가운데 그 순간 생전에 남편이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다. 여보, 생일은 아무도 몰라도 돼. 그녀는 한때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너무 허전했다. 그날 오후 햇볕도 비도 없었다. 회색 하늘이 마치 얇은 재처럼 모든 것을 덮고 있었다. 순자 여사는 은행으로 걸어갔다. 걸음은 느렸고 다리는 조금씩 떨렸지만 그녀의 등은 여전히 곧았다. 손에는 꽃무늬 천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엔 그녀가 평생 아껴온 예금 통장이 담겨 있었다. 돈을 찾을 생각은 없었다.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다. 단지 아침 통화 후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들은 집문서 이야기와 대출을 말했다. 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었다. 그녀는 한때 아들을 믿었다. 민호가 잠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뿐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아침에 그 목소리는 너무 낯설었다. 사랑도 애틋함도 없이 급하고 조급하고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 은행 창구에 도착하자 젊은 직원이 그녀를 보고 밝게 웃으며 말했다. 순자 여사님 맞으시죠? 아드님께서 오늘 어머님이 오셔서 위임장에 서명하실 거라고 미리 말씀 주셨어요. 서류는 다 준비돼 있어요. 순간 그녀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눈을 깜빡였지만 서류를 보지는 않았다. 등골로 뭔가 싸늘한 것이 스며들었다. 위임장?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다. 네, 맞아요. 어머님 명의의 집으로 아드님이 대출 받으시도록 동의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혹시 잘 모르시겠으면 다시 통화해 보셔도 되고요. 그녀는 씁쓸하게 웃었다. 무너지는 것을 애써 감춘 듯한 비뚤어진 미소. 그녀는 통장을 다시 정리하며 말했다. 그냥 확인차 들른 거예요. 얘야. 은행을 나선 그녀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다. 낡은 천 운동화를 신고 익숙한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한때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던 길. 지금은 다리가 약해졌지만 길은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나무 사이로 바람이 불었다. 그녀와 함께 걷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기다려주는 이도 없었다. 그저 그녀 혼자 인도 가장자리에 길게 들이운 그림자 하나뿐이었다. 해가 질 무렵 그녀는 집에 도착했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안쪽에선 조용한 대화 소리가 흘러나왔다. 현관 앞에 섰을 때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그 순간 며느리의 목소리가 열린 문틈 사이로 또렷하게 들려왔다. 여보, 더 이상 망설이지 마. 그 낡은 집 그냥 팔아. 몇십 년째 어머님 혼자 그 집에 사셨잖아.
그걸 계속 들고 있을 이유가 뭐야? 우린 빚도 많고 애 방 하나도 없잖아. 가서 어머님한테 말해. 그냥 사인하라고 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어서 민호의 낮고 지친 목소리가 들렸다. 나도 알아. 근데 엄마가 안 하시겠대. 그 집은 아버지의 집이고 추억이고 내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라고. 엄마는 과거에 사시고 나는 지금을 살아야 하잖아. 그럼 그냥 강하게 나가. 확실하게 말해. 그 순간 순자 여사의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다. 설마 했는데 자신이 피와 눈물로 키워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방해물로 여기는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손에 들고 있던 청 가방의 손잡이를 꽉 쥔 채. 한참 후 아무 일도 듣지 못한 듯 조용히 부엌으로 향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다. 그녀는 밥을 지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달달하게 졸인 멸치, 민호가 어릴 적 좋아하던 반찬들. 그녀는 식탁을 차리고 음식을 하나하나 정성껏 덜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들었는지 몰랐다. 저녁 식사 시간. 민호는 평소처럼 웃으며 이야기했다. 다은은 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만지작거렸다. 며느리는 그녀가 건넨 나물을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이며 받았다. 아무도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잔잔히 웃으며 고개를 숙여 밥을 먹었다. 국은 식어 있었고 밥은 밍밍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먹었다. 마치 한 숟갈 한 숟갈이 자신이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평온인 것처럼. 식사가 끝나고 모두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에도 그녀는 혼자 식탁 앞에 남았다. 손은 빈 그릇 위에 놓여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혔지만 흘러내리지는 않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 조용히 무너졌다. 어머니와 아들 사이를 이어주던 마지막 실마리가 툭 하고 끊어진 듯했다. 그날 밤 집안 모든 불이 꺼지고 창가엔 조용한 어둠만 내려앉았다. 부엌엔 작은 스탠드 불빛만이 남아 순자 여사의 하얀 머리를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녀는 익숙한 식탁 앞에 앉아 있었다. 수십 년 동안 늦은 밤마다 혼자 앉아있던 그 자리였다. 귀뚜라미 소리, 낡은 벽시계의 똑딱임, 모든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했다. 이젠 눈물도 없었다. 충격도 사라졌다. 그저 오래도록 이어진 침묵만이 남았다. 그녀가 평생 움켜쥐고 있던 그 실이 조용히 손끝에서 풀려나가고 있었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았다.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차를 끓이고 마당을 쓸고 손녀 이불을 개고 며느리를 위해 도시락을 싸고 민호가 퇴근하면 늘 그랬듯 부드럽고 인자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무도 몰랐다. 그녀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것을 조용히 단 한마디 불평도 없이. 어느 새벽 햇살이 나뭇잎을 통과하기 전 그녀는 침대 밑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들이 있었다. 보석도 돈도 아닌 기억이었다. 남편이 겨울마다 두르던 회색 털목도리, 신혼 초 남편이 써준 손편지, 색이 바래고 글씨는 희미했지만 그녀는 아직도 암송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릴 적 민호의 사진들, 입학 첫날 찍은 사진, 앞니 빠진 채 케이크 앞에서 웃는 모습, 길에서 주워온 고양이를 안고 찍은 사진, 모두 하나하나 작은 천 보자기에 싸며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마지막 작별 인사처럼. 가족들이 모두 외출한 날, 그녀는 조용히 은행에 가서 모든 예금액을 인출했다. 그 돈은 많지 않았다. 식당 설거지, 바느질, 공원에서 빈병을 주워 모은 돈들, 모두 땀과 눈물로 쌓은 돈이었다. 그 후 그녀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그녀를 맞은 건 젊은 직원이었다. 허름한 차림의 할머니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 집 수십 년을 사신 곳인데 팔고 나면 어디서 지내시려고요? 순자 여사는 아주 잔잔히 웃었다. 마치 오래전부터 결심해온 사람처럼. 집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 마음이 안 좋으면 따뜻하지 않아요. 난 평생 그 집을 지켰어요. 직원은 더 말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서명을 남길 때 그 시린 결심을 느꼈다. 한 획,
한 획 그녀의 심장은 조금씩 금이 갔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망설이지도 않았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영원히 떠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집에 도착한 순자 여사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부엌 아들이 열이 높았을 때 한 숟갈씩 떠먹여주던 곳. 거실 결혼 사진을 40년 넘게 걸어두었던 벽. 금이 간병 매년 민호의 키를 연필로 표시하던 자리. 그 모든 것들은 그녀의 일부였다. 하지만 더 이상 가족의 일부는 아니었다. 그녀는 조용히 제단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속삭였다. 여보, 그 집을 수십 년 지켜냈어. 하지만 이제는 놓을게. 남편의 사진을 쓰다듬고 낡은 옷자락을 만지며 오래된 달력을 바라보았다. 매일 넘기던 달력. 하지만 오늘부턴 그럴 필요도 없었다. 떠나기 전 그녀는 식탁 위에 봉투 하나를 남겼다. 그 안에는 예금 통장과 손편지 한 장. 글씨는 약간 기울고 약간 흔들렸지만 한 줄 한 줄 가슴에서 쥐어짠 듯 진심이 담겨 있었다. 편지 내용은 이랬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엄마는 이미 떠났단다. 엄마는 너를 미워하지 않아. 사람마다 사정이 있다는 걸 알아. 하지만 엄마는 이제 지쳤어. 엄마는 평생 너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 너에게 필요한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인 것 같구나. 그래서 집을 팔았단다. 혹시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해. 엄마가 계속 있으면 너한테 짐이 될까봐 그냥 조용히 떠나려 해. 이 돈은 엄마가 평생 모은 거야. 엄마는 가져갈 게 없어. 날 찾지 말고 그저 잘 살기만 해줘. 엄마는 너를 사랑해. 평생 여전히 사랑해. 다음 날 아침, 순자 여사는 오래된 니트와 몇 해 전에 직접 짠 색이 바랜 목도리를 걸치고 삐걱거리는 나무 대문을 마지막으로 열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 뒤돌아 집을 바라보았다. 배웅해주는 사람도 불러주는 목소리도 없었다. 그저 살랑거리는 바람이 그녀의 옷자락을 흔들 뿐. 그녀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느리게 천천히 큰 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자신의 가슴을 짓밟는 듯했지만 그녀는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때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집, 지금은 텅 비었다. 하지만 그녀는 선택했다. 조용히 떠나는 것을,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삶의 마지막 남은 조각을 지키기 위해. 그날 오후 민호는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다. 엄마. 그는 문을 열며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따뜻한 국 냄새도 어머니의 느릿한 슬리퍼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엄마, 저 왔어요. 여전히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는 부엌 문을 열었다. 비어 있었다. 식탁은 정돈되어 있었고 사용한 흔적도 없었다. 식탁 위엔 옅은 노란색 봉투 하나가 부모님 결혼사진 옆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민호는 봉투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편지를 열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민호야,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땐 엄마는 이미 떠났단다. 엄마의 필체. 익숙하지만 이토록 낯설게 느껴지는 그 글씨. 그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다. 봉투 아래엔 두툼한 예금 통장이 있었다. 그녀의 평생이 고스란히 담긴 무게. 민호는 편지를 놓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입술이 떨리며 속삭였다. 엄마 정말 간 거야?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목이 메이고 가슴 속에서 터져나오는 울음은 끝내 목구멍을 막고 올라오지 못했다. 그는 오랫동안 어머니가 늘 앉아 바느질하고 차를 따르던 나무 의자 옆에 앉아 있었다. 예금 통장을 넘기며 그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몇만 원씩, 장만할 캔수거, 설날 밤 바느질 돈, 작은 글씨들이 하나하나 가슴을 찔렀다. 그는 편지를 움켜쥐고 마당으로 나가 울부짖듯 외쳤다. 엄마, 어디 계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제발 돌아와요. 대답은 바람뿐. 흔들리는 꽃잎들만 그를 외면하듯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웃들을 찾아 뛰어다녔다. 모두 놀라워했고 모두 안타까워했다. 골목 어귀의 할머니는 눈물을 머금고 말했다. 할머니가 저한테 인사하러 오셨어요. 마음 편히 떠날게요 그러셨어요.
가족한텐 알리지 말라 하시면서 눈은 빨갰지만 웃으시더라고요. 그는 다시 은행으로 달려갔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할머니 돈 찾으면서 우셨어요. 근데 우리 보고 말하지 말래요. 우리 애 방해하지 마요. 그리고 그는 부동산 사무소로 향했다. 그 할머니 집 금방 팔고 가셨어요. 조건은 단 하나였어요.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 것. 평생 집만 지켰어요. 그 말 한마디가 민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무릎 꿇고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속 깔끔한 셔츠 차림의 40줄 남자가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처럼 그렇게 울고 있는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는 허공에 대고 속삭였다. 엄마, 왜 이렇게 떠나세요? 왜 한 번만이라도 기회를 안 주셨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돌아와 주세요. 제발요. 그날 밤 집은 어둡고 조용했다. 부엌의 불도 켜지지 않았다. 민호는 부모님 제단 앞에 앉아 있었다. 남은 건 낡은 결혼사진 한 장. 타다만향에서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는 사진을 품에 안고 초점 없는 눈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 순간 딸 다은이 방에서 나왔다. 아빠가 우는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런 아빠의 모습을 처음 보았다. 그녀는 식탁 위 편지를 집어들고 몇 줄을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눈빛 속엔 처음으로 상실이라는 감정이 떠올랐다. 민호는 밤새도록 엄마의 말투, 시선 하나하나를 떠올렸다. 그가 짜증냈던 날들, 음식을 챙겨주는 어머니를 무시하던 순간들. 엄마 이제 쉬세요. 나이도 많으신데. 그렇게 말은 했지만 정작 어머니가 슬픈지는 묻지 않았던 시간들.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했다. 찾지 말라는 엄마의 말을 어기더라도 찾지 않으면 평생 잠 못 이룰 것 같았다. 그는 시내의 모든 요양원을 찾아다녔다. 이름을 대고 어머니를 찾았다. 어떤 곳은 처음 듣는다고 했고 어떤 곳은 비슷한 사람이 있었지만 이미 떠났다고 했다. 또 어떤 곳은 안타깝게 고개만 저으며 말했다. 지금 와서 찾으세요. 이제야 아들이 나타났네요. 날이 가고 또 날이 갔다. 그는 늘 어머니 사진을 손에 들고 잠 못 자 눈이 충혈된 채 요양원, 병원, 동사무소를 돌아다녔다. 돌아올 때마다 그의 가슴엔 피가 배어나듯 아팠다. 그는 어머니가 어디 계신지는 몰랐다. 하지만 알 수 있었다. 자신의 모든 숨결 안에 이 말이 맴돌고 있었다는 것을.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집도 돈도 다 필요 없어요. 엄마만 있으면 돼요. 도심 외곽의 한 작은 요양원 2층. 순자 여사는 창가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멀리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창밖으론 가로수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그 너머엔 낮은 지붕들이 연기와 함께 겹겹이 퍼져 있었다. 그녀의 방은 단출했다. 나무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리고 남편의 사진을 모신 작은 제단 하나. 아침마다 그녀는 여전히 물을 끓여 차를 우리고 남편께 향을 올린다. 집에 있을 때처럼. 하지만 이젠 주변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아들의 것이 아니고 부엌에서 나는 소리는 그녀의 것도 아니며 밥상 위의 대화는 몇몇 노인들의 짧은 인사뿐이다. 처음 요양원에 도착했을 땐 잠이 오지 않았다. 손녀의 슬리퍼 소리, 며느리의 잔소리, 차갑지만 항상 차려져 있던 식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젠 익숙해졌다. 이곳이 더 따뜻해서가 아니다. 그녀가 더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젠 누구의 목소리도, 누구의 발걸음도 기대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그녀는 뜨개질을 한다. 입기 위해서가 아니라 빈손이 허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땀, 한 땀, 과거의 시간을 꿰매듯. 어쩌다 그녀는 작은 노트에 몇 자를 적는다. 오늘은 비, 오늘은 맑음, 오늘은 손녀가 생각나네. 늦은 오후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바람이 창틀을 두드려 커튼이 들썩였다. 순자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유리창에 맺힌 빗방울들이 누군가의 눈물처럼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하듯 속삭였다. 아가야, 엄마는 너를 원망하지 않아.
그저 내가 잘 살길 바랄 뿐이야. 엄마가 떠난 건 내가 부끄럽지 않게, 무겁지 않게 해주고 싶어서야. 굳이 엄마를 찾지 않아도 돼. 주름진 손등 위로 눈물 한 방울이 조용히 떨어졌다. 그녀는 닦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세월 속에 새겨진 주름 사이로 스며들게 두었다. 아직 사라지지 않은 기억의 마지막 조각처럼. 다른 한편 민호는 여전히 어머니를 찾고 있었다. 회사를 그만두다시피 하고 모든 일을 아내에게 맡긴 뒤 짧게 말했다. 엄마를 찾아야 해. 그가 들린 곳마다, 그가 묻는 사람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깨달았다. 돈도, 지위도, 세상의 모든 정보도 이미 삶을 내려놓은 어머니를 되돌릴 수는 없다는 걸. 어느 밤 그는 강가 근처의 한 요양원 앞에 서 있었다. 비는 부슬부슬 내리고 노란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로 길게 비쳤다. 비가 옷깃을 타고 흘렀지만 그는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 그는 2층 창문을 올려다보았다. 습기로 뿌연 유리창 너머 희미한 불빛 아래 한 노부인이 앉아 실을 뜨고 있는 듯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엄마. 그는 속삭이듯 말하며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자리엔 아무도 없었다. 그는 복도 난간에 기대어 고개를 떨구며 흐느꼈다. 엄마, 어디에 계시든 난 계속 찾을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셔도 계속 찾을 거예요. 그 시각 순자 여사는 뜨개질을 멈추고 손을 떨며 남편의 사진틀을 어루만졌다. 여보, 난 평생 아이를 위해 살았어. 이젠 그 아이가 날 두고도 마음 아프지 않길 바랄 뿐이야. 언젠가 그 애가 내가 남긴 일기장을 본다면 알게 되겠지. 내가 단 한순간도 그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걸. 창틈으로 불어온 바람이 바깥 정원의 자스민 향을 방 안으로 데려왔다. 창밖으로는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다. 또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다. 수많은 봄날이 지나고 수많은 기다림이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엔 아직 한 번쯤은 용서할 수 있는 따뜻함이 남아 있었다.